한국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던 거라고요. 현재 태국 전역의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통계청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태국 전역은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7천만 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고 태국에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직업을 매우 높게 쳐주고 존경하는 경향이 있기에 저는 태국에서 상류층으로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겐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꼬리표가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낙하산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태국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인맥과 가문이 우선시되는 사회이다 보니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였음에도 외교부의 요직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법한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고 또 태국인 노동자들도 이에 동참하여 한국 기업을 완전히 묵사발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태국인을 먼저 차별하고 태국에 대한 갑질을 이어나가던 한국은 이제 그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게 된 셈인 것입니다. 일단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삼성 공장에 대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청구하며 깜짝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보통 이러한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는 법이 없지만 태국 정부는 징벌적 감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공격했고 삼성이 항소를 하자 추가 벌금까지 부과했기에 삼성은 총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만 해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은 한국 기업은 약 30개에 달한다고 하던데 한국은 그야말로 태국을 우습게 보다가 된통 당해버린 거죠. 그러나 한국은 태국에 의해 괴멸적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했음에도 태국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세관은 모호한 수입 규정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선적을 3개월 이상 보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었고 단 3개월 만에 1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태국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태국은 사실상 정부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국왕을 필두로 한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에 순응하며 그대로 따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태국 국영 언론은 한국 화장품 회사가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결국 태국에서의 한국산 제품들의 신뢰도는 급감하며 매출이 60%나 감소하는 초토화의 결과를 이끌어냈죠.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실험실 테스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의 결백함을 입증했으나 태국 언론은 그러한 한국 회사 측의 항변을 그대로 묻어버림으로써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는데요. 현재 태국 내의 반항 감정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고 태국 노동자들은 이를 이용해 파업을 일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막을 의무가 있긴 했습니다. 이건 한국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협의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먼저 태국의 자존심을 건든 지금 상황은 이판사판이었고 정부는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태국인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결국 태국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8,000명의 노동자 중 90%가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삼성 공장은 2달 동안이나 공장이 멈추며 생산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삼성은 주문 누락으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삼성 공장 노동자들 중에는 태국 정부 측의 요원까지 침투해 있으며 이러한 전문 요원은 삼성 공장 내의 기계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며 시설이 가동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 공장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이 중지됨에 따른 천문학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완전히 괴멸하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했죠. 이건 정말 쌤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국인들은 매우 성실하고 일머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질 좋은 노동력을 싼값에 부려먹고도 태국에 감사를 하기는커녕 태국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려고 하다니 이들은 당해도 싸고 저는 태국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태국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다지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임금 2배 인상과 주당 2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종신연금만을 요구할 뿐이죠.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노동자들은 현재 태국인 평균 임금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돈이 많은 국가일 뿐더러 태국이 그동안 해준 것이 많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삼성 측은 이러한 노조 측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해버리더군요. 결국 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 문제에 대해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공개 성명을 냈고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국제 외신에 제보하며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이토록 호되게 당하더라도 질 좋은 태국 노동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게 분명했고 결국 한국이 태국에 무릎을 꿇으며 완전한 항복을 외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충격 발표를 시작하더군요. 바로 한국 기업들은 삼성을 필두로 태국의 지은 공장들을 전면 철수시키겠다는 예상치도 못한 선언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도 태국만큼이나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국의 GDP 중 10% 이상이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자들 덕분에 파생된 각종 일자리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태국 기술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계약하여 물건 납품 및 운송, 원자재 공급 등을 맡고 있는 기업들 등 사실상 한국은 태국인들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태국을 빠져나간다면 이건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태국이 산업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분야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듯이 한국 또한 태국의 노동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태국 정부 측은 그저 삼성이 허세를 부리느라 태국 철수를 외친 것일 뿐이며 삼성은 분명 철수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태국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조사를 이어나간 결과 이번 삼성의 태국 철수는 정말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태국을 대체할 다른 국가를 물색해 놓았고 공장 이전 준비 또한 사전에 미리 진행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배터리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삼성 SDI는 생산 공장을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전하고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첨단 시설 건설을 진작에 완료한 상태였는데요. 이 시설은 전기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특히나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공장은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과 로봇 조립 라인을 사용하여 생산 오류를 40%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최첨단 공장을 실험해볼 좋은 기회이자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즉,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도 딱히 피해를 볼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삼성 SDI에 이어 삼성전자까지도 태국 공장을 전면 폐쇄한 뒤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부지에서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을 해왔거든요. 특히나 삼성은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3천만 대의 스마트폰과 2천만 개의 반도체 장비, 그리고 500만 대의 IoT 디바이스를 생산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기에 이러한 막대한 생산을 놓친 태국은 그만큼 괴멸적인 잠재적 피해를 보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소름 돋는 점은 삼성은 역시나 다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새롭게 지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노동력 의존도를 25% 줄였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새로 지은 공장은 AI 기반 품질 검사를 기능을 도입해서 결함률을 0.1%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표까지 하더군요. 저는 한국은 그저 태국의 노동력 덕분에 발전한 국가로 태국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의 숫자였어요. 사실 태국이 가만히만 있었다면 삼성은 이러한 최첨단 공장을 태국에 지은 뒤 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직간접의 고용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한국은 결국 말레이시아를 택했고 삼성전자가 짓는 새로운 공장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생길 직접 일자리는 1만여 개에 달하며
약 5만 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며 사실상 삼성전자만 해도 말레이시아의 GDP의 3%에 기여하고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삼성전자 하나만이 불러올 효과이므로 다른 삼성 계열사들과 곧 태국을 빠져나올 예정인 현대 등의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추가된다면 태국은 완전히 경제 괴멸에 이를 것이고 한국 기업들을 유치할 국가는 그야말로 개를 탄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렇듯 다른 나라로의 공장 이전 준비를 끝내놓은 건지, 이건 마치 한국은 태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대규모 파업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똑똑했고 또 매우 치밀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삼성 관계자가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공급망 다각화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일단 삼성 측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태국 노동자들이 자꾸만 소규모 파업을 일삼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진작에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다각화 준비 중에 태국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태국 정부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객관성을 잃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자 태국은 매우 불확실한 국가라고 판단한 삼성은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한 뒤 곧바로 모든 생산 기반을 옮겨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태국은 옛날부터 뒤통수를 자주 치는 국가였다며 이번에 조금 손해를 보긴 했지만 아무튼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을 살펴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삼성의 성견지명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몇 분 만에 정신을 다시 차린 뒤 태국을 배신한 삼성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다시 가다듬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노의 감정도 잠시 저는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다가 삼성의 발언대로 태국은 그동안 아예 국제 정세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현타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태국이 한국에 갑질을 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모셔가려고 안달이었거든요. 일단 베트남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준다면 막대한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에 파격적인 혜택을 먼저 제안하며 삼성 공장 유치에 국가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베트남은 삼성 공장 유치가 베트남 GDP의 5%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한국 공장의 이전에 대해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수출 중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삼성과 LG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먼저 제안했을 뿐더러 한국 기업들의 공장 설립에 직접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여 건설 비용의 최대 30%를 부담한다는 미친 혜택까지 약속했죠. 또한 산업단지에서는 최대 20년 동안 대폭 할인 또는 무료 토지 임대를 제공하겠다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이라는 국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싹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고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오길래 그렇게나 자존심 하나에 죽고 못 살던 베트남이 비굴할 정도로 납작 엎드리며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전부 다 퍼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제안한 건 베트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기업 유치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이들은 한국 기업이 제조한 상품에 대한 수출 관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바싹 엎드렸고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태국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가져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들이 태국에 있던 삼성 공장을 빼앗아오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것을 보니 저는 태국이 지금 한국에 갑질을 하는 상황은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만약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태국에는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이제라도 한국에 납작 엎드린 후에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이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고도 결국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를 듣게 됨과 동시에 그 즉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선체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도 한국에 대한 1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내걸었고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글로벌 배송 경로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은 뒤통수를 친 국가에겐 국물도 없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태국처럼 한국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된통당하고 한국에 납작 엎드렸던 적이 있고,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의 KF-21 전투기 분담금 1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입을 싹 닫아버리는 뒤통수를 친 국가였거든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차례차례 단계를 밟으며 발전한 국가라서 그런지 약자에겐 한없이 베풀어주는 특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처럼 비교적 자신들보다 약소국들에게는 온건적이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자신을 배신한 상대에게는 얄짤없는 태도를 보이며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파격적인 조건을 들이밀며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사정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며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무섭도록 단호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간 태국은 한국 기업에 은근한 불이익을 주며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왔고, 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간 태국이 취해온 그러한 소소한 이익을 눈감아주곤 했고, 아무래도 태국 정부는 이번 대규모 파업 및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저 눈감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한국에 대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고, 한국은 한 번 선을 넘은 상대에겐 국물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죄다 빠져나가게 된 태국은 그야말로 국가 괴멸 직전에 놓인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조사에 앞서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빠져나간다면 태국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열람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기업은 고사하고 태국은 삼성 하나만 빠져나가도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태국 경제는 20년 전쯤으로 회귀하여 동남아의 맹주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태국은 연간 20억 달러의 괴멸적인 손해에 더해 태국의 공급망 산업은 연간 15억 달러 상당의 계약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태국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 8,000명은 즉시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삼성의 납품 중지로 인해 물류, 원자재, 소매업 같은 관련 부문에서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정리해고와 공장 활동 감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소비자 지출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고, 글로벌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죄다 태국을 떠나게 된다면 태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감소해서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부 떠나버리게 될 거라는 예측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한국이 태국에 등을 돌린다면 태국의 GDP는 곧바로 10% 하락함과 동시에 계속된 연쇄 반응을 통해 GDP 성장률은 급감하여 태국은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인지하게 되자 일단 눈물부터 나오며 암담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태국 경제를 뒷받쳐주는 수호신과 다름없었고, 태국이 이런 한국을 홀대하고 갑질을 했다는 것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절대로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빠져나가도록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한국은 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무능한 태국 정부 대신 저라도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 공장으로 당장 뛰어가서 한국인 관계자와 미팅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삼성 관계자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철수를 하지 말아달라고요? 글쎄요. 저희는 수천 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이렇게나 단합이 되어 파업을 일삼고 이러한 불법 파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지해주는 정신나간 국가는 난생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은 공장을 지을 국가를 선택하는 갑의 입장임에도 태국은 오히려 그런 한국의 역갑질을 하다니, 태국은 정말 뒤통수를 치는 것만큼은 베트남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 삼성 측은 태국 노동자들이 도대체 왜 파업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 유일하게 현지 노동자들과의 공생을 결정했고,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인프라 개선 사업에도 참가하며 태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태국의 노동력을 빨아먹을 때 한국은 태국과의 의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만 해도 태국의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자 육성 사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며 태국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이 이러한 교육 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된다면 태국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태국은 기술자를 육성할 정부 자금조차 없는 상황인데 과연 삼성의 지원금이 없어도 태국의 인재들이 계속돼서 발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인 현대 로템은 형편없던 방콕의 지하철을 확장해주며 그야말로 방콕 시민들에게 문명을 전파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현대 로템은 방콕 지하철 사업에만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결국 계륵 신세였던 방콕 지하철은 한국 덕분에 태국인들의 발이 되어주어 태국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주고 오토바이 및 개인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기질 개선과 교통 혼잡 최소화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태국은 지하철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할 기술력조차 없는 상황으로 지하철에 대한 유지 보수는 오로지 한국의 전문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태국은 주제도 모르고 한국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도 모른 채 뒤통수나 치고 있다니 만약 한국이 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태국 대중교통은 제대로 된 유지 보수조차 못 받으며 1년 내로 골동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 방콕 지하철을 이용하던 100만 명의 인파는 출퇴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며 태국은 완전히 비문명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삼성 관계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회의 중에 눈물을 보이다니 저런 것도 정부 관계자라고 와서 떠들어댔다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와서 무슨 쇼를 하는 거냐며 매우 냉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한국은 한번 이빨을 보인 상대에게는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을 통해 버릇을 고쳐주는 국가였고 그런 상대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는 국가도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허탈하게 공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충격적인 상황도 모른 채 탐욕에 빠져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가 버린 한심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보며 태국이라는 나라도 이젠 정말 끝이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최근 튀르키예로 국호를 바꾼 터키, 한 여성이 한국인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단 3초도 참을 수가 없다며 학을 떼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깔끔한 사람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이유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아슬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향수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동안은 꽤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엄청난 결핍을 느끼게 되었고 그건 다소 뜬금없게도 바로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의 광팬이었는데요. 지금이야 한국 문화는 터키에서 매우 유명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문화는 비주류 문화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터키인들이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고 언젠가는 꼭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겠다는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로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는 데이팅 앱을 통해 터키로 파견을 오게 되었다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와 사귀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제가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자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그와 교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 매체 속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키도 작고 기본적인 자기관리조차 안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깨도 여자인 저보다도 좁았을 정도로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선 이상한 악취까지 났기에 이건 도저히 제가 생각했던 한국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세련되게 생겼기로 유명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러한 전형적인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그의 겉모습에 약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일단 그는 분명 한국인이라더니 제가 그에게 한국어를 좀 배울까 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해보니 그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하며
한국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중에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서 배우고 있고, 요즘은 대부분이 중국어를 선택한다는 기괴한 답변을 건네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한국어 대신 세계 공용어 중국어를 선택했으므로 한국어는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한국인들은 분명 겸손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은 터키에서 연예인 취급을 받는 한국인이라면서 한국인인 자신이 저를 사귀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며 허세를 부려댔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는 한국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처참한 교양 수준을 보여주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는 터키의 화장실 요금이 아깝다며 갑자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의 야만적인 행동에 기겁을 하며 말리자 그는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곤 한다며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변쯤이야 뭐 어떻냐며 끝까지 고집을 부려대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에게 화장실 요금을 내주고서야 그는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멈추고 만족한다는 듯이 유료 화장실로 향했죠. 그는 그 이후에도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다며 뜬금없이 으슥한 골목길로 사라졌다가 1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리고 그를 몰래 따라간 곳에서 그는 아니나 다를까 길거리 으슥한 곳에서 노상방뇨를 일삼고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교육을 아예 못 받았는지 식사 예절 또한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분명 한국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는 접시에 음식 찌꺼기를 뱉거나 지나치게 쩝쩝거리는 역겨운 소리를 내는 등 교양 없는 식탁 매너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수준 낮은 터키 음식 대신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중식이나 먹자며 터키를 비하하기도 했죠. 결국 그가 냅킨으로 코를 풀고 그 잔해물이 훤히 보이도록 테이블에 내팽개치는 장면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세련된 문화는 전부 거짓된 것이고 실제의 한국인들은 야만적이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서유럽 일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수진이라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교양도 없고 수준도 낮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수진은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으며 함께 방을 쓰는 룸메이트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자신이 한국에서 챙겨온 한국 기념품을 나눠준다든지 하며 한 번 보고 말 사이일지도 모름에도 매우 배려심 깊고 정겨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녀는 제가 전에 만났던 한국인과는 달리 서양인만큼이나 하얀 피부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는 채취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향수 연구원으로서 향기에 상당히 예민함에도 수진에겐 정말로 부드러운 살 냄새만이 느껴졌을 뿐 그녀에게선 어떠한 악취도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에는 수진을 제외하면 전부 다 백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백인들에겐 아무리 씻어도 감출 수가 없는 시큼한 채취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묵고 있는 방의 투숙객들은 전부 다 향수를 덕지덕지 뿌려서 자신의 냄새를 감추려고 하죠. 물론 그럼에도 냄새는 감출 수가 없고 결국 향수 냄새와 시큼한 냄새가 섞여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한 악취가 나곤 합니다. 그러나 수지는 아무런 향수도 뿌리지 않음에도 그녀에게선 그저 포근한 살냄새만이 날 뿐이었고 결국 같은 방에 묵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수진의 살냄새에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곤 했죠. 저는 특히나 냄새에 예민한 사람으로서 수진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에 더욱 부러움과 호기심을 느꼈고 그래도 채취가 아예 안 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거의 24시간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야말로 한국인 연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하루에 2번씩이나 샤워를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다니며 식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는 독종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치나 샤워를 3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한 거고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씻곤 하거든요.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한 이유도 잘 씻지 않아서 발생하는 채취를 감추기 위함일 정도로 유럽인들은 절대로 한국인들만큼 자주 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 수진을 그대로 따라해 봤음에도 제겐 여전히 시큼한 채취가 날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독한 채취가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진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을 하고 말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스럽기도 했어요. 분명 수진은 제가 사귀었던 한국인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수진에게 도대체 한국인의 진실은 뭐냐며 따져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수진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인이 길거리 아무데서나 오줌을 싸고 또 통 씻지를 않아서 몸에서 악취만이 가득했다고? 글쎄, 한국에서 길거리에 소변을 보는 사람들은 오직 걔와 중국인들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머리를 감지 않고 약속에 나갈 바엔 차라리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거든. 아무래도 내가 만났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 나는 대학생 때 중국인 유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묘사했던 특징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 저는 수진의 말을 듣고 그동안 뒤죽박죽이었던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던 것이고 저는 중국인에게 속아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 문화에까지 전부 등을 돌려버리는 한심한 행동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수진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또 우연히도 그녀와 저의 일정은 얼추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서유럽을 도는 일정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와 함께 다닐수록 저는 계속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고 터키 입장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은 국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러나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이고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터키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다수 계시고 이 말인즉슨 당시 한국 전쟁을 거치며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 이렇게나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 수진과 함께 서유럽 국가들을 다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연이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터키 출신인 저는 서유럽 선진국들에 입국하려면 여러 비자 서류와 삼엄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인 수진만큼은 항상 귀빈 대우를 받으며 무비자로 3초 만에 서유럽 입국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파워 2위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졌고 이 말은 한국의 외교력은 전 세계에게 인정받는 상태임과 동시에 한국인들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삼엄하고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서유럽 공항 직원들이 수진의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환대를 해주는 장면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제 터키 여권을 보고는 이곳에 대체 왜 온 거냐며 제 통장 잔고와 개인 정보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이곳에 테러를 하러 온 건 아니냐며 무례한 질문을 건네던 독일 공항 직원은 한국인 수진의 여권을 보자마자 혹시 통역사가 필요하냐며 믿기지 않는 친절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수진은 영어를 꽤 유창하게 했기에 통역사는 딱히 필요가 없었지만 아무튼 그렇게나 콧대 높은 서유럽 공항 직원들이 한국인 한 명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 모습은 적어도 한국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면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오직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받는 특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남을 경우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국적자들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고 덕분에 수진은 비즈니스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국적자들은 기내에 비상 상황이나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놀라운 사람들이었고 또 한국은 매우 강력한 경제대국이므로 한국인 여행자들은 외국 항공사들에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손님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국가 경쟁력과 부유한 면모 덕분에 한국인들은 공항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도 늘 VIP 대우를 받으며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국적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역시나 독일과 영국 등 서유럽 선진국에 도착해서도 한국인 수진만큼은 늘 호의적인 대우만을 받으며 편안한 여행을 이어나갔는데요. 물론 몇몇 서유럽 사람들은 수진을 중국인으로 오해하곤 했고 그녀에게 따가운 시선과 차별을 하려고 하곤 했지만 그들 모두는 수진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매우 정중한 환대를 하며 수진을 반겨주었죠. 저는 국적 하나만으로 환대를 받는 이러한 상황에 그저 벙찔 뿐이었고 터키 국적자인 저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울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유럽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찾아왔죠. 그런데 저는 뭔가 한국에 대해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나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한국이지만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을 싫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을 마치고 터키로 돌아가는 대신 수진과 함께 한국으로 가서 한국 여행을 즐겨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유럽에서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 하나를 인지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특별함 그 이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기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니 점점 유럽인들의 지독한 체취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오직 한국인 수진에게만큼은 그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진은 분명 오랜 비행을 했음에도 마치 방금 탑승한 것처럼 멀쩡한 얼굴 상태와 아무런 채취도 나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를 포함한 유럽인들은 피곤과 개기름에 찌들어 완전히 망가진 얼굴 상태와 지독한 채취만을 풍기고 있었기에 저는 이쯤 되면 한국인들은 신인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내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수진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저희가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시간대는 다름 아닌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 아니겠어요? 당연히 지하철은 만원 상태였고 저는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 탓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탓인지 남들보다 몇 배로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터키의 만원 버스를 잘못 탑승했다가 한 아저씨의 땀에 젖은 겨드랑이에 얼굴이 파묻혀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터키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축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 말은 땀 냄새는 시큼한 채취에 더해 압도적인 악취를 풍긴다는 소리였는데요. 결국 저는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치밀어서 목숨을 걸고 몸을 버둥거렸지만 키가 작은 제가 만원 버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저는 만원 버스 안에서 그대로 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무리 토를 했다고 해도 버스는 정해진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었기에 괜히 제 예민한 후각 때문에 토를 뒤집어 쓴 승객들은 한동안 절규에 찬 비명소리를 질러야 했고 그렇게 승객들의 비명과 토 냄새에 완전히 잠식당한 지옥 버스는 계속해서 도로를 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민폐짓을 하고 싶지 않던 저였기에 저는 그동안 만원 대중교통에는 절대로 타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였고 승객들이 붐비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는 몇 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했기에 저는 이 지하철에 안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수진에겐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긴 했지만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수진처럼 매일같이 몸을 씻고 또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진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저는 등 떠밀려 한국의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타게 된 한국의 만원 지하철에서 저는 그 즉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만원 지하철에서도 그 어떠한 악취도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웬만한 대중교통에서는 사람이 아예 탑승하지 않고 있는 객실 내부에서도 고약한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러한 채취는 사람이 탑승하면 곱절로 심해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만원 지하철에서도 그 어떠한 냄새조차 나지 않는 건지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향수 연구원으로서의 동경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리 씻어도 절대로 한국인들처럼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좌절감만을 느껴야 했어요. 물론 한국의 객실 내부가 쾌적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선천적인 타고남도 있지만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덕분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지하철의 모든 객실 내부에는 자동으로 최적의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해주는 AI 중앙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대통령실에서조차 볼 수 없는 공기청정기까지 돌아가고 있었기에 한국 지하철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타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였죠. 물론 한국인들의 질서의식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객실 내부는 분명 혼란스럽고 정신없어 보였지만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존재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몸에 닿지 않게 서로 간에 약간의 공간을 두곤 했으며 다른 승객들이 열차에 승차하고 하차할 때도 좁은 공간임에도 어떻게든 비켜주며 공간을 200%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안 그래도 꽉 찬 객실에서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면 자신이 더욱 불편해지므로 일부러 승객들의 탑승을 막는다거나 내리려는 승객들을 보고도 귀찮아서 안 비켜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수진처럼 세계에서 가장 배려심 깊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며 수진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은 모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아파트 구석에는 분리수거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웬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든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분리수거하는 법을 안다는 말인가? 터키에서는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말로는 친환경과 지구 보호를 외치지만 현실은 분리수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마저도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니 저는 그저 얼이 빠져서 초등학생 아이에게 분리수거를 어디서 배웠냐며 영어로 말을 걸어봤는데요. 물론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자마자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영어를 전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초등학생 아이는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깜짝 놀랄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플라스틱과 금속, 종이,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범주로 폐기물을 분류하는 재활용 쓰레기통을 갖추어 놓았고 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알맞게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면 각종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인으로 간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재활용 공부를 했고 이제는 완벽하게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한국의 천재적인 교육 방식에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지능과 교육 덕분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물론 한국은 인류의 기술 강국답게 매우 놀라운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곳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쓰레기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폐기물을 자동으로 압축하여 공간을 최적화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쓰레기통은 쓰레기의 양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만약 쓰레기통이 꽉 차게 될 경우 폐기물 수거 센터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어 비워야 할 시기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거 비용까지 절감하며 쓰레기가 꽉 차서 넘치는 상황까지 막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고 아무래도 한국은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저 극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놀라웠던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하며 드디어 수진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 3일 만에 저는 한국인들은 굳이 타고난 유전자를 갖지 않았어도 절대로 악취 따위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청결에 있어서는 독종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그녀가 그저 자주 씻는 것 외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수지는 식사 후에 설거지를 쌓아두는 법이 없었고 식사가 끝나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대로 설거지를 마치는 독종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은 불쾌한 음식 냄새가 날 새가 없었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하루에 설거지를 2회 이상 하는 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자마자 곧바로 설거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엄마는 약간의 결벽증을 앓고 있음에도 설거지는 3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고 또 전 세계인들의 평균 설거지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설거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다니 이건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지만 수지는 오히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왜 미루냐며 설거지를 며칠씩이나 모아서 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세탁 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세탁물을 3일 이상 모으는 법이 없었으며 속옷과 흰옷 등을 모조리 분리해서 세탁했거든요. 웬만한 유럽인들은 세탁물을 열흘 이상 모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신발이나 가방 등 온갖 지저분한 의류들을 한 번에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수지는 이러한 제 말에 질색을 하더니
어떻게 몸에 닿는 옷과 신발을 함께 세탁기에 돌릴 수가 있냐며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전부 다 자신처럼 세탁기를 돌릴 거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면모에 감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고났음에도 노력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한국전쟁 이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통해 기적을 써내려갔듯이 한국인들은 애초부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에 한국인들은 악취가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분명 자신들의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게 만들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특별 대우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고 이들의 경제력과 문화, 기술력 등은 그저 허투루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저 한국을 우러러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은 도로조차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가난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건 정말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다고요. 여기 그렇게나 가기 싫었던 한국에 등 떠밀려 오게 되었다는 자전거 선수 출신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선진적인 인프라를 가진 국가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오드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즐기는 취미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우는 취미에 인생까지 걸었을 정도로 취미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상태인데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몹시도 좋아하는데 실제로 사이클링 대회도 나가봤고 또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며 이곳저곳을 자전거로 돌아다녀 봤을 정도로 자전거에 반쯤 미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취미를 소개할 때 친구 카롤린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녀 또한 저 못지않은 자전거 애호가이고 실제로 저희 둘은 함께 해외 자전거 여행도 가봤을 정도로 궁합이 정말로 잘 맞는 친구 사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카롤린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건네왔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 한국으로 자전거 여행을 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는데요. 사실 그녀와 저는 중국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했기에 저는 카롤린이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이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중국은 이게 정령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였고 저와 카롤린은 중국 여행을 이어나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기도 했고 저는 아시아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비슷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롤린은 한국은 중국과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국가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자전거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까지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일단 애초에 해외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각종 경범죄 천국인 유럽에서는 자전거 절도 등의 문제가 매우 흔해서 여권 제출에 보증금 지불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한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극찬을 하는 그녀의 태도도 매우 미심쩍었죠. 아무래도 카롤린은 요즘 한국 드라마에 거의 빠져있다시피 했기에 한국에 대한 객관성을 완전히 잃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만약 자신의 말이 거짓이거나 한국에서 결점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자신이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건네왔고 그렇게 저는 속는 셈 치고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카롤린의 말을 전부 다 믿지는 못했고 결국 제 개인 자전거는 따로 챙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카롤린은 정말로 자전거는커녕 거의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렇게 저희의 기묘한 한국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첫인상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저희가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뒤 이동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즉시 한국은 분명 일반적인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에 처음 도착하면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을 숙지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헤매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역에는
웬 대형 키오스크 하나가 설치되어 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은 가야 하는 장소나 숙소를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숙소로 향하는 경로와 어떤 지하철표를 발권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고, 저는 그저 결제만 하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키오스크는 저희가 목적지역에서 하차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숙소로 향할 수 있는지를 지도 노선으로 표시해주고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가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많은 선진국들도 경험해봤지만,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과 편의성을 구현해 놓은 국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저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선진적인 면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키오스크가 전송해준 QR코드를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겨받았는데요. 그런데 QR코드의 정보를 전송받자마자 저는 뭔가 매우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는 분명 공항에서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고 곧바로 지하철로 이동했기에 데이터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QR코드의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어야 하는 게 당연했지만, 놀랍게도 키오스크가 보내준 QR코드는 그대로 제 스마트폰으로 옮겨져서 저는 모바일 맵을 통해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롤린은 아직도 이러한 수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저 그토록 기대했던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지 연신 미소만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도대체 우리는 데이터를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카롤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겠어? 내 스마트폰이 귀신이라도 들려서 그런 거겠어? 오드레, 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한국은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마저 5G 속도의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기에 우리는 따로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료 인터넷이 제공되다니 이건 들어본 적도 없는 비현실적인 인프라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와 통화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게 현실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웬만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항에서조차 변변한 와이파이 하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저는 프랑스에서 살면서 5G 와이파이를 이용해 본 적 자체가 없죠.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길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통신 인프라가 당연하다는 듯 구축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제가 지하철에 탑승함과 동시에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칸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 자전거 전용 칸에는 자전거 마니아 중에서도 마니아들만 가지고 있다는 초고가의 자전거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 주인은 대체 어디 갔는지 자전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내 손에서 벗어난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듯 고가의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대로 도둑 맞아 버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자전거 주인은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거의 자동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자전거를 이렇듯 헌신짝처럼 방치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이 이동함에 따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열차에 타고 내렸음에도 이 자전거를 훔치려고 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이 자전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에는 관심조차 안 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국에서 멀쩡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제 자전거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저와 카롤린이 실력 좋은 라이더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좀비 떼처럼 달려드는 중국인들에게 자전거를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외국인을 습격해서 돈을 뜯거나 불법적인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물건을 훔쳐가는 상황임에도 한국은 제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을 하는 미친 행동을 함에도
아무도 그러한 고가의 물건을 거들떠도 안 보다니 저는 한국인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밝혀진 이 자전거의 주인 또한 매우 놀라웠어요. 그는 자신의 자전거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도둑맞지 않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지 자전거와 멀찍이 떨어진 좌석에 앉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자전거와 함께 지하철에서 유유히 빠져나갔거든요. 어떻게 한국은 이 정도로 완벽한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어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장면에 벙찔 뿐이었고, 카롤린은 그런 제게 자신이 한국은 수준이 다른 국가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결국 저 또한 한국에 가져온 자전거를 지하철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둔 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숲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카롤린이 왜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따릉이라는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 전에 봤던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 수준 덕분에 공유 자전거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따릉이 정류장은 여권이나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이 대여 스테이션을 통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연중무휴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자전거 대여를 하려면 도난 문제 때문에 각종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전거 대여점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한국은 정말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놀라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롤린은 따릉이 앱을 통해 자전거를 대여했을 뿐만 아니라 앱은 AI 추천 기능을 통해 저희의 현재 위치인 서울숲에서 출발하는 경치가 좋고 인기가 많은 자전거 경로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추천 기능에는 경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출퇴근 시간대의 수요 급증까지 예측하여 더욱 원활한 세부 경로를 지정해 주었기에 저는 한국의 모든 변수를 꿰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세부 경로를 추천하는 AI 시스템은커녕 애초에 사용자를 위한 추천 알고리즘 기술조차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세대 기술인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극강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제 인생관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카롤린이 빌린 공유 자전거에는 자동 적응형 조명뿐만 아니라 반사 코팅 및 AI 충돌 경고 센서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럿이서 함께 쓰는 대여 자전거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달려있는 경우는 생전 처음 보고 그 즉시 이게 대체 왜 달려있는 거냐며 질문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카롤린은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따릉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 아무래도 한국은 공유 자전거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하여 교통 인프라 증진과 교통 체증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동차 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려는 생각을 하다니 정말 똑똑한 나라지.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보고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걸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물론이고 차량까지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고 있는데 말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저 생각하기를 멈출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지 한국은 마치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며 둘러본 한국의 풍경 또한 상당히 인상 깊었죠. 일단 서울은 분명 번화하고 고층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 완벽한 대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숲은 마치 도시의 낙원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화려한 꽃들과 울창한 나무들, 테마 정원들이 어우러져 번화한 도시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듯한 기분까지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도시 한복판에서 사슴을 보는 것 또한 마법과도 같은 일이었고, 저는 이렇게나 현대화된 도시 구조물에 어떻게 녹지 공간을 통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을 지나 서울숲의 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전통 정자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곤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자전거 도로의 상태는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인데요. 넓고 잘 관리된 자전거 도로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 도로와 분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 명확한 색상으로 구분된 표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의 도로에는 각종 가드레일이나 도로 연석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들로부터의 물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죠.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자전거 도로는 그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을 뿐이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에 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롤린은 제가 한국에서 연이어 감탄만 하는 모습을 보고 폭소를 하더니 이래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거냐면서 저를 놀렸는데요. 결국 저는 순간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치가 떨려왔습니다. 중국은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가 명확한 구분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넋놓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새 차량과 함께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중국인 운전자들은 난폭운전과 과속운전으로 매우 유명하기에 이러한 자동차에 의한 충돌 사고로 사망하는 자전거 라이더 비율은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차원이 다른 국가였고 저는 카롤린의 놀림에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주거 지역과 학교, 직장, 공원 및 상점가 등을 통합하여 원활하게 연결했는데요. 덕분에 자전거 통근자들은 교외의 집에서 경치 좋은 강변과 그늘진 숲길을 포함하는 전용 경로를 통해 도심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 타기를 운전의 대안으로 장려하여 도시 혼잡을 줄이는 한국의 천재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인프라의 중요성이구나 싶어 다시 한번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역시나 중국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기에 저는 한국이 더욱 대단하게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자전거 도로는 경고 표지판도 없이 갑자기 종료되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도랑,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와 같이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발이 묶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중국의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 길을 막고 있는 경우도 많고 웬 가축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5분에 한 번꼴로 멈춰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죠.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한 형편없는 도로에서 실족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국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도조차 안 하는 것을 보니 중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이 나라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음에도 중국과는 정반대에 아니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저는 일전에 한국을 중국쯤밖에 안 되는 국가라고 섣불리 판단한 것이 떠올라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전광판을 봄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전광판은 날씨 예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의 주간일보를 보고 전날에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폭우가 내리면 며칠간은 원활한 라이딩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웅덩이로 가득해지고 또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져서 제대로 된 라이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조금 더 심했는데 중국은 안 그래도 도로가 포트홀 및 균열로 가득한 상태였고 도로 포장 상태도 형편없었는데 배수 시스템까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가 왔다 하면 3일 이상은 도로가 아예 잠긴 상태로 유지되고 형편없는 도로 포장 상태 때문에 도로는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밭이 되어 며칠간 이용 자체를 못할 수준으로 변해버립니다. 중국에서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침수된 자전거 도로를 며칠간이나 억지로 달려야 했던 기분은 정말 절대로 잊지 못할 악몽과도 같았죠. 그러나 한국의 도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도로는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같은 충격 흡수성 소재로 제작되어 마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을 뿐더러 투과성 포장은 배수를 향상시켜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웅덩이와 미끄러운 표면을 방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가 온 직후에도 최고 컨디션의 도로에서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이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이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제 놀라기도 지쳐 그저 멍하니 앞만 응시할 뿐이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라이딩을 즐기다 보니 저는 어느새 한강 자전거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저는 한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평화롭고 넓게 느껴지는지에 경외심마저 느꼈고 물속에 비친 서울의 스카이라인 풍경에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마천루는 강에 반사되어 자연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초고층 건물들이 서울의 번화함을 상징했다면 한강에서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노를 젓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있었고 이는 강변공원의 푸르름과 도시의 다채로운 다리와 아름답게 조화되어 색다른 느낌을 주었죠. 또 한강에는 오리와 외가리도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국이 한강의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감히 감도 안 올 정도였어요. 심지어 한강에는 다양한 벤치와 분수대와 같은 휴게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었기에 한강은 그야말로 모든 한국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휴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며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뚝섬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한강공원별로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한강공원이라도 완전히 다른 매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뚝섬 한강공원은 활기찬 분위기와 문화공연부터 강변 휴게공간까지 다양한 액티비티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한강의 음악 분수는 경쾌한 곡조와 함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근처에는 현대 무용이 가미된 한국 전통 북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기에 가족들과 관광객, 현지인들 모두가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인프라와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된 이중 언어 표지판은 또 어떻고요? 보통 해외에서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화장실과 표지판에 대한 부분인데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유료 공중 화장실조차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중국에서야 모두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해결했기에 저는 중국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볼일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무튼 길거리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 건 원시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로 다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나 한국은 눈만 돌리면 무료 공중 화장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저와 카롤린은 라이딩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들르면서 문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라이딩을 즐기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남모습은 분명 환상적이었지만 이 나라가 밤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든 한밤중에 라이딩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밤이 되면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불안정한 치안에 더해 아예 도로에 가로등조차 없어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의해 비명행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전기 보급률이 형편없이 낮은 중국에서는 밤만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각종 행사 등의 이유로 조명이 꼭 필요할 경우 중국 정부 측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며 어둠 속에서 사람이 직접 손전등을 들고 있게 함으로써 인간 가로등을 세우는 방식으로 밤을 밝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공포에 질려있자 카롤린은 아직도 한국을 의심하는 거냐며 저를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완전히 밤이 깊어지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일단 한국의 도로는 발광 소재로 제작되어 전기 없이도 야광으로 차선과 자전거 도로를 표시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LED로 된 가로등은 모션 센서로 사람들을 인식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더욱 밝은 불빛으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에서는 여자나 초등학생들도 아무런 위협 없이 밤거리를 걷고 있었고 저 또한 한국의 밤길에서 그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몇몇 초등학생들은 밤 골목으로 들어감에도 무선 이어폰을 끼고 가는 것을 보니 한국은 정말로 범죄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청정구역인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완전히 수준이 다른 국가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자전거 애호가로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전부 갖춘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싶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죠. 물론 저는 카롤린의 말을 듣지 않은 탓에 계속해서 개인 자전거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은 단언컨대 제가 겪어본 국가들 중 최고였고 저는 이 나라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